지금까지 자리에 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혁신 성장을 주도하실 때 그냥 제가 생각하는 한 3가지 정도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 1년 이제 횟수는 거의 2년 됩니다. 2년 전에 와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까지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구상이나 얘기가 어떻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기업인과의 대화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준 모습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보다는 이 알맹이가 더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 대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혁신 성장, 특히 이제 이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회의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과 지역 상위에 있는 여러 각계각층의 좀 그런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이런 요구를 했지만 예컨대 또 지역 상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서는 그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네. 중소기업을 좀 더 이렇게 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의제가 많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밀도 있는 대화가 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0분도 짧았죠. 130명의 기업인이 모인 간담회. 시간이 120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자, 대화의 아쉬움은 미세먼지를 뚫은 청와대 내의 경내 산책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심각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재미있게 이 경내 산책 대화를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모습을 보면 어느 모임 때마다 항상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굉장히 친해 보여요.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최태원 회장 어깨를 툭 치면서 이런 영업비밀 말해버렸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친한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어깨치고 이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나이 차이도 어리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나이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68년생이고 네. 최태원 회장이 1960년생이니까 8살 차이 나거든요. 네. 근데 저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게 노출이 됐었죠. 지난해 네. 9월 달에 방북할 때도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비행기를 타고 갔었고 네. 또 평소에도 실제로 두 사람은 뭐 하루에 2-3차례 정도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상의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또 사석에서 만나면 뭐 형님이라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을 부른다고 하니까 아하. 과거 선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을 그때도 형님이라고 불렀었죠. 네. 자, 그런데 어제 청와대로 이동하기 전에 총수들이 모두 한 버스에 탄 순간이 있었어요. 이때도 이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 굉장히 각별한 사이가 돋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빈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좀 다정한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버스에 이제 재계 총수들이 올라탔는데 저 버스가 썬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도 이 재계 총수들이 서로 환담을 나누고 좀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고스란히 스마트폰에 다 녹화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과 좀 담소를 자주 나누는 장면들도 많이 포착이 되면서 좀 친분을 과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소에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두 사람, 이 과거에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에 면회도 갔었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사업적인 관계도 엮여 있죠.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SK텔레콤이 이제 아이폰 발매하려는 이걸 좀 늦춰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최태원 회장이 그걸 늦췄죠.
유보를 시켰고 또 이 최태원 회장이 수감돼 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면회 가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고 또 보아포럼 이사를 최 회장이 맡고 있었는데 그 뒤에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이어서 또 최 회장이 추천을 하면서 이사를 맡게 된 두 사람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송영길 의원이 강연을 했어요. 네. 사선 의원인데 내가 뭐 당대표도 출마했던 아주 중진 의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노후 원전과 화력 발전을 중단하고 대신 신한울 3, 4호기 건설하는 이런 방안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원자력계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부분인데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중진 사선 의원이 저는 정책 변화에서의 어떤 새로운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여권 내 파장이 좀 커지는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역시 삼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치면서 네. 여권 내에서 이러한 정책의 변화 부분과 관련된 논쟁이 서서히 이제 가열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송영길 의원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 이 충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입장을 또 밝혔죠. 네. 일단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에 일단 팩트체크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공론화위원회가 한 것은 바로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를 계속할 거냐 말 거냐. 그랬죠. 이 사안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공정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중단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 해서 결국은 그 회의에서 56%의 찬성으로 계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근데 나머지 신한울 지금 3, 4호기나 지금 현재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는 부지 확보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머지 또 4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 여론조사 한 것에 뭐냐면 원전에 대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 56%가 나왔어요. 네. 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냥 중단을 해버린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수단 이야기했지만 당시 공론화위원회가 한 것은 바로 신고리 5, 6호기에만 한정된 것입니다. 즉 네.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탈원전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의원도 지금 신한울 3, 4호기는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가 않았다.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매몰 비용이 약 한 7천억 원에 상당히 달하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 4기가 추가로 건설되지 않을 경우는 원자력의 일감이 이제 다 끊깁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지금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정부에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뿐만 아니라 대체 에너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도 산 허리 깎아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여기서도 지금 정부 정책에 약간 각을 세우고 있죠? 네. 지금 이 정부가 탈원전 이것을 기치로 삼으면서 지금 화력 발전의 발전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화력 발전을 하면 거기에서 뭐가 많이 나오죠? 미세먼지. 미세먼지라든지 네. 유해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탄을 주력으로 하는 이런 화력 발전의 발전량이 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의 증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네. 조금 전에 이현종 논설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청와대 대변인이 여당 중진의 발언에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허. 첫 번째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점. 그 점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면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만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정책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쟁도 묻고 토론도 하면서 네. 건강한 모습 보여야 하고 그것이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이었습니다. 네. 민주정당의 준말이 민주당이다 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여당 의원을 향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제동 거는 것 정말 건강하지 못한 당청 관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뭐 여당이라고 해도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과 다르다 보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야기한 그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 지금 정부 목표대로면 2030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린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신재생에너지 하면 결국 태양력과 풍력이 주인데 지금 새만금에 이제 태양광 단지를 만들기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1천만 평이 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거기에 한 22개 정도 규모를 그 정도 가져가야 목표가 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요.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지만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송 의원이 얘기하는 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네. 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경청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의원의 이의 제기로 탈원전 정책은 다시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은 송영길 의원의 속도 조절론에 이틀째 환영의 뜻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그러면 대책의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는 탁상 공론에 그치고 말고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결국은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킨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습니다. 물코를 텄다는 의미가 있고요. 국가 100년 대계를 책임지는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그런 방향을 잡는 것 치고는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이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공론화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공약을 했었죠. 그러면서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습니다. 먼저 석탄 화력 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이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야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야 한다라고 공약을 했었는데 공약과는 달리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공약과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어요. 네, 현재 정부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를 무려 7기를 건설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탈원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데 탈원전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청사진을 계속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도자의 할 일입니다. 네. 자, 일단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송영길 의원의 발언, 충심 발언.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권 내 이견, 탈원전 정책뿐만이 아닙니다. 여권 내에서 지금 순혈주의 논란이 한창인데요.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 당으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위적인 합당을 하거나 옛날 같은 이합 집산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결정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복당 선언 과정에 대한 모든 말은 삼키겠습니다. 논란의 발단은요, 민주당에서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 복당을 불허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라는 지금 노래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었는데 조수진 부장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합 집산이 안 된다. 아하.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범여권의 통합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거죠. 그런데 속내는요,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히 비주류 진영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가장 약한 고리, 약한 지역을 노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는 가만히 지금 이 상태로 있어야만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상대편, 적이었던 분들을 입당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혈주의 논란이 잇따르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 당내 순혈주의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안 되는 건데. 당시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독수리 오형제까지 받아들였던 정당인데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문호를 좀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밀어둔 걸로 볼 텐데 기준을 아예 굉장히 강하게 닫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우려한 것이죠. 당헌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면서는 그동안 두 분이 하셨던 여러 가지 언과 행에 대해서 검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폐쇄적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양지열 변호사님, 일단은 우상호 의원에 이어서 박영선 의원도 순혈주의 논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지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순혈주의 때문에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이제 지금 두 분이 바깥에 있으면서 민주당에서 비판적인 언사를 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현재 그 복귀하려는 것을 총선인데 또 당협위원장들이 또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고려한 것이냐라는 건데 우려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처음에 사실 우원식 원내대표나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가 이렇게 닫아버리면 혹시 민주당이 좀 폐쇄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이미지 자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낸 거죠.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로 계실 때 정당이나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당이나 이 민주당의 뿌리는 굉장히 개방적인 당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사실 뭐 당시에 김종필 당시 총리하고도 당시 합당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 이름도 열린이잖아요. 네. 항상 열려 있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왔고 항상 세를 불려 나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당시의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지역적으로 좀 고립돼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세를 확장해야 된다. 넓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뭔가 많은 사람들 중도 진영인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겨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당의 입장이었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현재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들이 이제 다음 선거에서 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니까 점점 이제 폐쇄적으로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네. 과연 그럴까라는 문제. 당이 이렇게 폐쇄적으로 되어버리면 내부의 순혈주와 함께 내부의 이견을 절대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에 대한 해당 행위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민주당과는 뭔가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당 구조에서 민주당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 본다라면 민주당의 순혈주의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나중에 본인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박영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의 그 순혈주의를 언급한 것은 이 뭐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불허를 계기로 저 얘기가 나왔지만 네. 사실상 막후에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은근한 어떤 그런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이제 노영민 실장이라든지 강기정 수석 등 친문 색채가 더 강해졌다. 그렇죠. 이런 체제가 들어선 이런 부분들은 쭉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여권의 흐름들 속에서 너무 이게 친문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차에 저걸 계기로 순혈주의라는 용어를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